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입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의 다중채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15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2년 새 4조 원이 늘어 증가율이 전국 2위를 기록했는데요. 채무자 수도 5만 5천 명에 육박하면서 고금리 시대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경기 악화로 대출 수요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을 요구하는 등 자구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제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어느 때보다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지난 22일 오전 북한이 군사 정찰을 위한 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합의된 1조 3항은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20에서 40km 공역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가 공식 절차를 밟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 중지를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효력 정지 선언으로 국방부는 군사 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 북한은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취해야 했던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상징이자 우발적 충돌을 막을 안전핀으로 여겨지던 9.19 합의 파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발생한 강릉 산불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산불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전체 이재민의 80%에 가까운 가구가 여전히 조립식 임시주택에서 생활 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 다가오는 겨울 추위인데요. 임시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창문 틈과 출입문에 단열을 위한 에어캡을 붙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산불의 흔적이 가시기 전 찾아온 추위에 이재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해진 날씨로 인해 언제 또 산불이 발생할지 모를 두려움까지 더해져 이재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 지난 5년간 9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6건으로 5.3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강풍, 건조와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 초기 진화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역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입산자들은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아달란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 자원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산불.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과 도민 여러분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오전 춘천에서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차에 치여 모두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는 80대 고령으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차량의 과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은 12%에 이르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도 해마다 늘어 최근 강원 지역에서 61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21년 1,959건에서 지난해 2,032건으로 73건이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변별력과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고령 운전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는 물론 적성검사 강화와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눈에 띄는 화제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2023 글로컬 대학 본지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한림대와 강원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학 두 곳이 선정된 것은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과 강원자치도 단 두 곳뿐인데요. 무엇보다 한림대는 전국에서 선정된 사립대 세 곳 가운데 하나로 그 이름을 올려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한림대학교 최양희 총장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림대가 글로컬 대학에서 최종 선정됐는데 축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대학의 변화를 꾀할 사업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선정 과정에서 마음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소감 말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대형 사업을 기획하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을 혁신을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교육부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전례 없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 있는 분들, 또 뭐 도지사라든가 관계자분들, 지자체에 계신 분들, 또 대학의 구성원들, 교수, 학생, 직원 모두 다 정말 불철주에 준비해서 좋은 안을 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공모 사업인 글로컬 대학 30, 한림대는 AI 교육 기반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열린 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주실까요? 네, 뭐 대학에서 제안한 내용이 한 3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대학에서 지금까지 제공하던 전공이라든가 과목, 학생 교육이 너무 구태의연한 게 많았고 교수 위주로 칸막이식으로 학과가 전공이 개설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 바꿔가지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 미래에 요구되는 그런 새로운 전공을 신설하고 융합하고 제대로 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림대 제안서의 1번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가 융합 클러스터라는 구조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아무리 전공을 잘 개설을 했어도 교육이 효과 있게 잘 일어나서 학생이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식으로 교실에서 교수가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이런 걸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AI 기반으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AI 기반 대학으로 한림대학이 거듭나고 AI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한림대학은 이제 춘천에 있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니까 강원도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산업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대학, 18개 시군을 방방곡곡 찾아가서 거기 있는 애로사항을 도와주고 새로운 기업을 창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열린 대학 구조를 갖겠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교육과정 전반에 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네. 사실 총장님께서 AI 전문가로 또 불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업 모델 탄생 배경이 됐을 것 같은데 AI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이른바 K-고등교육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와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제가 2015, 16년에 정부에서 일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 AI를 조금 확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 전략을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세돌과 알파고가 시합을 해서 굉장히 붐이 일었는데 한 3, 4년 또 침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생성형 AI라는 게 등장을 해서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싼 값에 가능하게 되었고 예.
저는 그것을 교육에다가 붙이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 2,500개의 교과목 중에서 수십 %는 이걸로 대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만들면은 하버드, MIT 수준의 교육 내용을 아주 쉽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네. 교수님들도 아주 쉽게 새로운 전공을 배워가지고 효과 있는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한림대학이 먼저 써보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전국에 전 세계에 보급해서 이 방법이 K-푸드나 K-팝처럼 예. K-유니버시티라는 모델로 한번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림대도 AI 교육을 기반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열린 대학을 표방하고 있고 강원대도 1도 1국립대를 통해 대학과 지역 간의 벽 허물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 모두 지역과 함께 성장, 상생하는 대학 모델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글로컬 선정 심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일 것 같고요. 특히 한림대는 이번 선정을 통해서 더 이상 캠퍼스 안에, 춘천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찾아가는 대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구상입니까, 총장님? 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넓습니다. 인구는 적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놓으면은 각각의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대학과 지역이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한림대학이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18개 시군에다가 소위 마이크로 캠퍼스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문제를 풀어주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하고 창업을 거기다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에 한림대가 앞장서겠다 하는 것이 한 축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전 세계로 보면은 창업이 대세입니다. 구글이든 애플이든 우리나라의 네이버든 전부 다 창업으로 성장한 기업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 강원도가 창업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춘천이 C로 시작하니까 스테이션 C라는 창업의 메카를 춘천시와 협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자본을 모아서 여기에 큰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플랜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지정에 성공한 각 대학이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실행 계획서를 수정 보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종 검토 결과는 11월 말 발표된다고 하는데 한림대 경우에는 기존 학과를 대상으로 전공 개편을 단행하고 이를 시작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융합 전공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제시한 실행 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학과 구조 조정 등 진통도 뒤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한림대학이 대학의 학과나 새로운 신설 이런 것은 이번에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한 7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는 것이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입학을 하면은 여러 전공을 복수로 선택해서 졸업할 때 여러 개의 학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복수 전공 필수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새로운 더 좋은 적성에 맞는 전공이 발견되면은 소위 전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과 자유화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기존의 틀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신설 전공, 특히 융합 전공을 많이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인문, 예술이라든가 융합 과학 수사라든가 이런 융합 관련 신설 학과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것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폭넓게 하겠다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은 이런 데 이미 익숙해 있고 적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교수, 학생 모두 다 이것을 무리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향후 5년간 국비 1,000억 원, 또 조지방비에서 250억 원에서 1,250억 원이라는 큰 재정 지원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네. 누가 봐도 큰 금액인데 책임감도 크실 것 같고요. 그만큼 제시한 사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네. 교육부에서 대학당 1,000억을 지원하지만 30개를 선정하면 3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정말 유례없는 큰 사업이고 대학으로 봐서도 교육부에서 주는 1,000억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지불하는 돈, 산업체에서 들어오는 돈, 또 저희 같이 사학에서는 재단에서 이제 협조하는
금액 이런 걸 다 합치면 수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국민의 세금 또는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매우 철저하게 감독화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성과 관리 체계 또는 성과 지표 달성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저희가 체크하는 모든 플랜이 서 있고 예. 계획도 지표상으로 숫자상으로 전부 다 연차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단 한림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요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학령 인구 감소, 또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지역 소멸도 빨라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가 꼭 지역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서 지역과 대학이 협조해서 상생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한림대가 제시한 사업이 타겟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요? 저는 그 지역과 밀착해서 열린 대학, 소통하는 대학, 소위 지역 전체 생태계에 대학이 중심에 서 있으면은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 개인, 기업들이 대학과 상생하고 항상 서로 상의하면서 발전하면은 예.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있는 현지 있는 기업과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주 유망한 훌륭한 기업들 외부에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수도권에 있는 기업,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까지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정주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환경이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공동으로 노력을 하면은 강원도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모에 전국에서 신청한 사립대가 73곳, 선정된 사립대는 단 3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림대인데 그만큼 제시한 사업 모델의 비전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컬 대학 선정에 갖는 의미,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립대학이나 뭐 거점 국립대학은 뭐 이런 선정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겠지만은 사립대학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되는 자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기쁩니다. 특히 한림대가 그동안 굉장히 내실 있고 안정된 대학이었지만은 일부에서 알아주거나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조금 평가절하돼 있던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 의미는 한림대가 드디어 제 가치를 발휘하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저희 인류 모델에 들어갔다. 이것이 가장 큰 저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로컬대 선정 임기 3년차 총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고요. 선정을 계기로 어떤 대학으로 거듭나고 싶은지 더불어서 총장으로서 마지막 포부와 바람이 있으면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림대학이 뭐 하버드, MIT, 서울대학이랑 경쟁하는 대학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규모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전공 분야라든가 그래서 한림대학교는 나갈 방향이 딱 하나 확실한 것은 혁신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글로벌로 우뚝 서는 그런 대학이 되겠다. 그래서 한림대학의 롤 모델로 많은 세계 25,000개 대학 중에서 많은 대학들이 용기를 얻고 저렇게 하면은 대학이 혁신될 수 있고 저렇게 하면은 지역에 밀착돼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저렇게 하면은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주민사에 대해서는 한림대학교 최양희 총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글로컬대 사업 선정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AI 기반의 혁신적인 교육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도 효과가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론으로 촬영한 눈부신 풍경들 보는 것만으로도 참 힐링이 되는데요. 쉽게 볼 수 없었던 강원의 숨은 비경들이 드론을 통해서 더 많이 기록되고 전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더위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지나고 있네요. 오랜 시간 우리네 겨울을 따뜻함으로 채워준 연탄. 그러나 15년 사이 그 값이 2배가 넘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탄 가격이 어느 정도이신지 아시나요? 연탄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300원쯤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한 400원일 때 그때 쓰고선 지금은 안 쓰죠. 지금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안 쓰니까. 조건이 나쁘면 850원까지도 가. 가격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린 옆에서 떼는 사람도 있으니까. 특히 연탄을 떼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탄 가격이 치솟고 연탄 은행에 대한 후원 또한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연탄은 장당 그 소비자 가격으로 850원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배달료가 포함하면 장당 50원에서 최고 200원까지. 정부는 연탄 가격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연탄 한 장당 가격을 639원으로 동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에 연탄 공장의 잇따른 폐업으로 연탄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전국 연탄 사용 가구는 74,167가구, 그 가운데 86%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등 저소득층입니다. 도내엔 16,000가구 정도가 연탄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72살의 이금순 할머니 역시 연탄은행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갈고 한 12시 넘어서 갈고 이제 밤에는 자야 하니까 그렇게 갈고 그러면 한 6장 정도? 모든 것이 올라간다 하니까 그게 걱정이고 또 한 장이라도 더 떼고 싶은데 또 한 장이라도 또 애끼려고 또 그러는 것도 있고 뭐 하나라도 더 입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꺼지고 그래요. 올해 69살인 김순자 씨는 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과 폐지 등 고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유도 그거 많이 올라서 힘들어요. 사실은 한 60만 원 받는 걸로 기름 뗄래 뭐 할래 뭐 거기서 주시니까 이나마 뜨시게 살지 못 살지. 주시고 그럴 때는 좀 남았었거든요. 근데 연탄이 어떨 때는 모자라요.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2002년 원주를 시작으로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은행이 문을 열었는데요. 방문을 해보니까 연탄이 없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감기도 걸렸고 일주일 이렇게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연탄이 한 장이 얼마를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300원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일주일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파서 후원과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2002년도에 연탄은행을 원주에서. 현재 전국의 31개 지점, 강원특별자치도엔 춘천, 원주 등 8곳의 연탄은행이 운영 중이며 이곳을 통해 매년 약 400만 장의 연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으로 기부금을 가져오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복지관 전화나 아니면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연탄 사용 가구 조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연탄 가구를 선정합니다. 21년간 이어진 기부를 통해 난방 취약 가구의 희망이 되어준 연탄은행. 그런데 최근 이곳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후원금이 줄어 기부할 연탄의 양 또한 줄어든 건데요. 2022년 11월 기준 약 18만 장의 연탄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약 10만 장 정도로 전년 대비 54.7% 줄어든 상황입니다. 작년 11월까지 연탄 18만 장이 후원되었는데요. 올해는 현재까지 약 10만 장이 후원이 되었습니다. 봉사자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까지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봉사를 하였는데요. 근데 올해는 600여 명밖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연탄은행의 후원금은 연탄 한 장 가격인 850원,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후원으로 하루 동안 방 한 칸을 데우는 데 필요한 연탄 6장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 4,500원이라고 했을 때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연탄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커피 한 잔 정도면 기부할 수가 있죠. 가능하지요. 말을 못해도 후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회가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3만 원씩 5, 6년 정도 지금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연탄이 줄고 자원봉사자마저 구하기 어려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개선 방안은 없는지 들어봤습니다. 연탄으로 겨울 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빈곤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금 현실적으로 현실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연탄 한 장에 의지해서 겨울 나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사실 뭐 큰 돈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연탄 한 장 850원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금년 겨울 우리 돈에도 따뜻한 우리 강원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십시일반,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워진다는 말처럼 작은 관심이 모여 만들어낸 온기로 소외계층뿐 아니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돈에서 운영되고 있는 8곳의 연탄은행이 물가 상승 등으로 봉사도 후원도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후원금이면 누군가의 겨울밤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